돌직구 강력반입니다. 그제 새벽 경기 가평에 금은방에 도둑이 들었습니다. 망치로 문을 부수고 귀금속을 쓸어가는 데까지 얼마 걸렸을까요? 20초밖에 걸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강보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새벽 시간 금은방 앞에 모자를 쓴 남성이 나타납니다. 망치로 유리문을 깨고 매장으로 들어오더니 귀금속 진열대를 마구 부숩니다. 준비해온 가방을 꺼내 목걸이, 반지 등을 쓸어 담습니다. 금은방 진열대 위에는 귀금속이 사라진 채 절도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유리 다 줄이면 다 부셔지고 안에 유리 진열장 유리창도 다 파손되고 처참했죠. 내부로 침입해 물건을 챙기고 금은방을 나설 때까지 걸린 시간은 불과 20초. 보안업체 순찰 직원이 도착하기 전에 자취를 감췄습니다. 이 남성은 공범이 준비한 렌터카를 타고 남양주시까지 달아났지만 경찰이 동선을 추적해 7시간 만에 체포했습니다. 경찰은 특수 절도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반려해 현재는 풀려난 상태입니다. 그 사람이 석방됐다면 또 여기로 와볼 수도 있는 거고 그럼 제가 어떻게 길을 다니겠어요. 경찰은 이들에게서 1,900여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압수했고 불구속 상태로 추가 조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강보인입니다. 강력 사건의 단서를 강력한 남자와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돌직구 강력반, 오늘 강력반 반장님은요. 강력수사통 전문 김우석 변호사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김우석 변호사와 함께 볼 첫 번째 강력 사건의 단서를 공개합니다. 사건 상황판에 떴습니다. 배우 박서준 씨인데요. 그 옆엔 간장게장이에요. 박서준과 간장게장이 얽힌 강력 사건. 사건의 전말 함께 보시죠. 2018년 김비서가 왜 이래? 왜 저래? 왜 그래? 뭐죠? 김비서가 왜 그래? 김비서가 왜 그럴까? 이 드라마에서 간장게장 먹방 촬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간장게장 촬영지 식당 주인이 박서준이 담긴 현수막을 제작해서 홍보했습니다. 5년간 식당 내외부에 게시했습니다. 박서준이 폭풍 먹방을 한 집, 박서준도 맛있다고 먹은 집, 뭐 이렇게 말이죠. 포털 사이트 검색 광고에도 활용했다고 합니다. 박서준 측은요, 6천만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현수막 사진 있습니까? 박서준도 먹고 반한 게장 맛집. 이게 사장님이 이렇게 좀 단 것 같은데. 자, 박서준 씨 측 입장은 이렇습니다. 함께 보시죠. 수차례 게재 중단을 요청했지만 악질적이다. 예상 피해액이 60억이지만 영업 규모를 고려해 6천만 원 청구했다. 식당 주인은요. 홍보 촬영 장면 활용하는 건 업계의 관행이다. 자, 재판부는 박서준 씨 측에 손을 들었습니다. 500만 원을 배상하라라는 판단을 내렸다고 합니다. 김 변호사님. 네. 그 식당 사장님이 네. 그 드라마 촬영 장면을 담아서 현수막을 건 것 같은데 사실은 식당들 가다 보면 그런 현수막들 많이 보이긴 하는데. 많이 보이죠. 촬영지에서.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두 가지 생각이 이제 경합할 것 같아요. 이게 이제 그 식당 사장 입장에서는 아니 뭐 이 정도를 가지고 박서준이 일어나 이런 생각할 수도 있어요. 김비서가 이러는 게 아니라 박서준이 일어나. 근데 이제 박서준 씨 입장에서는 아니 내가 여기 정식으로 홍보하는 것도 아니고 나도 지금까지 나의 명성과 뭐 이렇게 홍보할 수 있는 능력과 이런 걸 쌓기 위해서 정말 애써가지고 만들어 놓은 건데 이거를 무단으로 식당 사장이 가져간다? 이건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아마 이게 한 번 이러고 말았으면 아마 정식으로 소송까지는 아마 안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계속해서 이제 내려달라 이런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뭐 식당 사장님께서 그걸 응하지 않으니까 결국 소송을 하게 된 건데 이런 거를 이제 법률적으로는 퍼블리시티권이라고 부릅니다. 이게 이제 그 자기 사진을 도용당하지 않을 권리. 이걸 보통 우리가 초상권이라고 하는데요. 예컨대 이제 길거리 지나다니는 사람 쳐다보는 거는 되지만 이 사람을 사진 찍어서 그 사람의 동의 없이 내가 갖고 있는 건 안 되는 거거든요. 이게 초상권인데 초상권에서 더 나아가는 권리가 있습니다. 이제 유명인 같은 경우에는 이 사람을 광고 모델로 쓴다는 것 자체가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어요. 이런 걸 우리가
퍼블리시티권이라고 부르고 미국에서 유래해가지고 우리나라에서도 인정하고 있고 이제 이게 우리 법으로도 들어와서 부정경쟁 방지법에 보면 이런 게 부정경쟁 행위입니다. 그렇군요. 네. 박서준 씨 측이 내려달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내리는 건 그 대목이 좀 법원이 보기에도 네, 좀 의도적이다 이렇게 판단한 것 같아요. 보통은 내려달라 하면 내려줘야지. 네, 그게 네. 맞죠. 그럼요. 이게 박서준 씨도 뭐 그 작은 식당 사장을 상대로 자기가 소송한다는 것 자체가 아마 자기에 대한 나중에 공격이 들어올 수도 있는 거거든요. 아니 뭐 그 정도를 가지고 연예인이 그렇게 하냐. 네. 그 레벨이라는 게 있는데 이런 거를 감수하고서도 지금 퍼블리시티권이라는 거를 행사를 한 거죠. 요런 건 어떻습니까? 유명인 연예인은 아니지만 삼성의 이재용 회장의 이것도 활용을 했던 사례가 있거든요. 함께 네, 보시죠. 네, 네. 요건 법률적으로 어떻게 될까? 요거요. 2023년 12월 대기업 회장단과 함께 부산 깡통시장에 방문해서 이재용 회장이 저렇게 어묵 먹방하다가 쉿 제스처가 화제가 됐어요. 홈페이지, 매장, 상품명 등에 이재용 회장의 이미지 문구를 적극 활용했었거든요. 어묵집에서. 요건 어떻게 되나요? 사실은 문제 삼으면 문제가 됩니까? 법률적으로 보기보다 제가 이재용 회장님 같으면 자기 사진 저렇게 쓰라고 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오히려 네, 오히려 쓰라고 하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퍼블리시티권은 기본적으로 그 경제적인 관점에서 접근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네. 연예인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자신의 그 유명세를 활용한 홍보 이런 것에서 활용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이재용 회장님 같은 경우에는 퍼블리시티권을 법원이 인정을 해줄지 약간 의문도 들고 무엇보다도 문제 제기를 과연 할지 제가 이재용 회장님이라면 많이 써라. 많이 써라. 오히려. 예. 그렇겠군요. 자, 첫 번째 사건 풀어봤습니다. 이번엔 두 번째 사건 만나보시죠. 두 번째 사건의 단서는 이겁니다. 금괴인데요. 금괴가 얽혀있는 이 사건 함께 보시죠. 검찰이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김치통을 뒤져보니 꽁꽁 싸면 비닐이 나왔어요. 열어보니 수표가 4억 원어치 있었습니다. 침대 밑에서 발견된 에코백에는 금괴가 있었는데요. 금괴 100여 개가 있었습니다. 고가의 명품들, 가방과 신발도 발견이 됐습니다. 제가 신발 한번 세봤습니다. 박스 빼고 무려 43켤레. 가방 개수도 상당하죠? 대체 어디길래 어마어마한 금은보화가 숨겨져 있었을까요? 이것은 은행 간부의 집이었습니다. 징역 35년, 횡령액이 3,089억. 14년간 고객사 몰래 대출을 실행한 전 경남은행 직원, 가족 지인 개차로 2채, 99차례 3,089억 원 규모를 횡령했습니다. 단일 횡령 규모로는 역대 최대입니다. 재판부는요, 금융기관과 시장 경제 질서에 끼친 악영향을 고려해 장기간 중형이 불가피하다라며 징역 35년을 선고했습니다. 자, 어떻게 이렇게 대출을 실행해서 횡령할 수 있었습니까? 예, 먼저 이걸 접하면 일단 분노할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열받죠. 네, 이거는 정말 일반 시민들의 예금을 가지고 예금을 잘 관리해야 될 금융기관의 직원이 이런 일을 벌였다는 점에서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네네.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게 금융이라는 게 한편 생각해 보면 약간 봉익임선달 같은 측면이 있어요. 뭐냐면은 일반 시민들의 돈을 끌어 모아요. 그래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빌려줘요. 그 다음에 일반 시민들한테는 이자 조금 주고 자기가 빌려준 사람한테는 이자 많이 받아서 그렇죠. 예대 마진을 취합니다. 그러면 이게 뭐냐면 어떻게 생각하면 진짜 봉익임선달 같아요. 그러면 이거를 아무나 할 수 없도록 국가가 관리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자격이 있는 사람, 어느 정도의 자산 규모가 되고 그 경영하는 경영진을 믿을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을 선별해서 당신은 금융기관을 할 수 있다라고 일종의 특허 같은 특별한 권리를 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금융기관은 뭘 해야 되냐면은 자기 스스로 자정해야 됩니다. 그렇죠. 일반 시민한테 받은 돈을 함부로 대출해서 피해가 나지 않도록 해야 되고요. 내부에 비리가 없도록 철저하게 관리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런 거를 이제 리스크 관리라고 우리가 부르고 금융기관의 내부 통제라고 부르는 건데 지금 이렇게 장기간 동안 대출 관련해가지고 서류 같은 거를 조작해서 이렇게 큰 금융사고가 일어났는데 은행이 몰랐다? 이건 정말 분노할 일이고 은행도 엄중한 책임을 져야 되는 거고 은행의 간부는
정말로 어마어마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렇게 횡령한 돈으로 어떻게 살았을까요? 서울 강남 고급 빌라 거주하면서 부동산 83억 원어치를 매입했고 자녀 유학비, 주식 투자 떵떵대면서 한 달에 7천만 원 이상씩 쓰면서 재산을 이렇게 김치통에 숨겨놓고 어디에 숨겨놓고 가족 모두 범죄에 가담했다고 합니다. 이야, 이 말이 됩니까? 아내는 현금을 수표로 바꿔서 김치통에 은닉하고 친형은 44억 현금화에 도움을 줍니다. B씨 일가, 자금 세탁 조직 등 7명을 기소해서 검찰은 모두 실형을 받아냈습니다. 김 변호사님, 엄벌에 처해야죠. 그럼요. 이게 횡령한 금액을 보면 어디 무슨 재벌회장이 횡령한 것 같은 그런 금액의 느낌을 줘요. 그런데 재벌회장의 횡령 사건도 뭐 제가 검찰에 있을 때 뭐 재벌회장 횡령 사건들을 뭐 기소하고 구속하고 이런 것들을 해봤었는데 그걸 뜯어보면 완전히 개인의 사적인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법률적으로 보면 회사에 손해를 끼쳐서 문제가 돼서 횡령이나 배임으로 처벌받는 경우는 있겠지만 이렇게 그 범죄로 저지른 돈을 전부 다 100% 사적으로 쓰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근데 이 경우는 보면 3천억 가까운 돈을 다 인마이 포켓을 한 사안이거든요. 이야, 어마어마하게 나쁜 사안이고요. 안 걸릴 거라고 생각했지만 이런 거 다 잡힌다. 그럼요. 그리고 이게 우리가 보통 수사기관에서도 법에도 인정이 있어서 가족까지 다 처벌하는 경우는 아주 드물어요. 근데 이 경우에 보면 가족이 이 범행을 저지르고 범행의 수익을 은닉하는데 전부 다 가담을 하거든요. 이런 거는 절대로 용납할 수가 없는 거고 금융 질서를 바로잡는다는 측면에서 네. 진짜 엄벌해야 될 사안입니다.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힌 사건이군요. 자, 세 번째 강력 사건 단서 만나보시죠. 세 번째 사건 풀어보겠습니다. 세 번째 사건의 단서는 이겁니다. 8일 만에 또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부산 자매 화재 참변 또. 그제 부산 기장군의 한 아파트에서 밤 10시 24분 아이들을 재운 뒤 에어컨을 켜둔 채 부모가 외출을 했는데요. 이 부모님은 야간 점포를 운영하는 부모님이었다고 합니다. 약 20분 사이 10시 58분 거실 에어컨 주변에서 발화가 난 걸로 추정됩니다. 6층에 화재가 발생했고 9살, 6살 자매는 구조했지만 사망을 했다고 합니다. 이웃 주민들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물이 좀 많이 나더라고요. 그 옆에 살던 주민분이 호수 물을 끌려고 물 트고 그러더라고요. 꽤 많이 좀 놀랐어요. 부부간에 같이 일을 하시는 거죠. 아이들이 아무 이상 없이 조금만 다쳤으면 싶은데 안타깝게 그래 돼가지고 뭐라고 할 말이 없어요. 안타까운 일입니다. 얼마 전에도 이런 사건. 형편이 여의치 않았던 부모가 아이들을 재우고 두 아이를 재우고 일을 하러 나간 사이에 화재가 발생해 두 아이를 잃은 사건 전해드렸는데 부산에서 또 이런 사건이 발생한 겁니다. 부산 기장 소방서 관계자 이야기도 들어보시죠. 현재 많이 된 부분이 거실, 베란다 쪽, 에어컨 쪽하고 내부 쪽인데 구조 대상자 발견 위치는 중문 입구와 베란다 입구에서 각각 발견되었습니다. 발견 당시 그 심정지 상태였으며 CPR하면서 병원으로 신속하 이송을 하였습니다. 9살, 6살 자매가 사망했고 지난번에는 10살, 7살 자매가 사망을 했는데 김 여사님 이게 너무 안타깝습니다. 슬프고 또 슬프고요. 진짜 뭐 애통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사실 아이들을 키우고 저희 아이들 제가 너무너무 이뻐하거든요. 근데 이런 사고를 볼 때마다 이게 우리 애였으면 어떡하지 이런 마음이 들고 너무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부모님이 야간 점포를 운영해서 아마 이제 아이들을 재워놓고 덥지 말라고 또 에어컨도 틀어놓은 것 같은데 에어컨 주변에서 뭔가 정기적인 합선 뭐 이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좀 더 자세히 봐야겠지만.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게 참 너무 안타까운 일이 이게 원래는 아이들을 밤에 이제 집에 혼자 둔다는 게 사실 법률적으로만 생각해 본다고 하면 이게 적절한가 이런 이슈는 있습니다. 법률적으로도 두 어린 아이를 집에 밤에 혼자만 두는 건 적절치 않다. 네, 이게 네네. 이제 어떤 이슈가 있냐면 지금 이 사안에서 뭐 제가 이런 말씀 드리려니까 저도 좀 마음이 무거운데 네. 이제 아동은 우리나라 법이 바라볼 때 되게 약한 존재여서 그럼요. 보호해야 되는 존재거든요. 그럼요. 그러면 이제 심하게 뭐 물리적인 학대, 가해 행위를 하는 것도 당연히 안 되지만
보호하지 않는 것도 학대에 해당할 수가 있어요. 법률적으로. 그렇습니다. 이게 아동을 유기하고 방임하는 것 자체는 아동복지법에서 금지하는 행위입니다. 근데 지금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보면 생계 때문에 부모님들이 이제 밖에 나가서 일하셨던 상황이고 이런 상황에서 이제 만약에 이 사건이 발생했을 당시에 부모님이 계셨다면 적절한 조치를 취해가지고 그럼요. 막았을 수도 있었을 거거든요. 근데 그런 게 되지가 않아서 진짜 좀 마음이 아프고 이게 부모님들한테 무슨 책임을 물어야 되는 건지 뭐 어떤 건지는 이제 소방당국에서 화재 원인을 정확하게 좀 규명해 봐야 알겠습니다만 하여튼 참 안타깝고 마음이 아픕니다. 네. 생계 때문에 이 일을 하러 나갔다가 두 아이를 잃은 부모님의 마음은 얼마나 황망하겠습니까? 부모님들에게 안타까운 애도의 말씀을 전합니다.